네, 안녕하세요. 10월 1일 국경일로 임시 정부가 국경일로 지정한 관계로 지난 추석에도 휴감을 했었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휴감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강의로 제 네 번째 강의 저작권의 주체에 대한 강의를 세 꼭지로 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할 부분은 지난 세 번째 강의에서 저작권의 객체 또는 저작물을 강의했었고, 오늘은 저작권의 주체로서 저작자와 저작권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저작자, 저작권자, 즉 처음으로 그 창작을 한 자가 저작자라면 저작권자는 저작자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을 수도 있고 상속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와 저작권자를 구별해요. 또 단순 한 사람이 저작자가 아니라 공동저작물의 저작자처럼 공동저작자 2인 이상이 저작을 했을 때 그 저작물 자체를 분리 불가능할 때 공동 저작자 이런 말을 쓰죠. 또 저작자의 권리는 우리 저작권법은 권리의 다발로 크게 둘로 나눠요. 저작 인격권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저작 재산권. 그래 이 저작 인격권에는 세 가지 공표권, 또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오늘은 이 저작 인격권까지 강의하고 저작 재산권은 제5강 다음 주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4장 저작권의 주체, 저작자와 저작권자, 저작자의 의의, 저작물을 창작한 자, 저작권법 2조 이후에 용어를 이렇게 설명하죠. 창작한 자를 말한다. 이에는 원저작물의 작성자는 물론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 저작권법 5조에 있는 2차 저작물 작성자도 당연히 저작자가 되고 포함하며 자연인 개인은 물론 다수 공동저작자와 또 뒤에서 보는 결합저작물의 결합저작자도 있겠죠. 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작권법 2조 21호에 용어 설명이 나오고 또 법인.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 권리의 주체를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누는데 이 법인이 자기가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 같은 걸 맺어서 그 피고용인 또 수임인이 저작물을 창작하고 그걸 법인이 저작권을 취득할 수가 있죠. 이걸 저작권법에서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저작권법 9조에 그래서 스스로 저작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법인이 그 고용 위임계약 같은 걸 통해서 일정한 그 피용관계 같은 걸 맺은 다음에 저작권을 취득하면 법인도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교정 등을 행하는 보조자나 원고 내용의 잘못을 지적하는 감수자 등은 원칙적인 저작자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단순한 교정, 그래 저도 교과서 같은 걸 작성하기 위해서 원고를 써서 출판사와 계약을 한 다음에 출판사에다가 이메일로 원고를 보내면 그 안에 편집을 하는 직원들이 있죠. 그분들이 제가 쓴 원고를 멋지게 편집도 하고 또 오탈자를 교정도 하고 해요. 그러는 분들은 저작자의 보조자 역할을 하고 또 좀 책 같은 데서 권위 같은 걸 내세우기 위해서 좀 유명한 사람 또 자기 스승 이런 분들을 감수자 그래서 저작자 위에다가 올려놓기도 하죠.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감수를 한 것이지 직접 원고 내용을 작성한 사람, 창작한 자가 아니죠. 그래서 저작자가 아니다. 또한
컴퓨터는 저작물을 창작하는 저작자가 될 수 없는 바. 왜 우리가 첫날도 저작권법에 그 저작권 그 자체를 설명하면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자기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것, 즉 오리지널리티가 저작물의 성립 요건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라든가 요즘에 논란이 되는 인공지능 이런 분들은 이런 그 물건 개념에 속하는 그 컴퓨터 인공지능은 원칙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컴퓨터 창작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래머가 저작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제일 마지막 줄 보면 저작물의 내용이나 수준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직업적인 예술가나 학자 등이 아니라도 저작 행위만 있으면, 즉 창작성을 띈 저작 행위가 있고 저작물의 성립 요건을 갖추면 누구든 저작자가 될 수 있다. 지난주에도 저작물을 설명하면서 저작물의 수준이라든가 또 윤리 문제, 도덕 문제 이런 거는 비난받고 별도의 그 책임 같은 걸 물을 수는 있어도 그게 저작물 성립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따라서 법률상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뭐 이런 거죠.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이라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린아이들도 스스로 자기가 일정한 스펠 같은 글을 쓰기도 하고 또 요즘엔 영상물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하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행위 제한 능력자일지라도 엄연히 스스로 창작을 하면 스스로 저작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분리 문제가 있는 거죠. 저작자로서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저작권을 원시 취득한다. 처음에 애초에 권리를 취득할 때 원시 취득을 하죠. 건물에 신축했을 때 건물 도급인 건물 소유자가 되는 거죠. 저작권자는 창작자의 저작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저작권의 귀속 주체.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창작자일 필요는 없고 저작자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은 양수인이라든가 또 저작자가 사망했을 때 그 상속인들은 저작 재산권을 상속받게 되죠. 그럴 때 거기에 상속인이 여기서 말하는 저작자는 아니지만 저작권자가 되니까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분리된 그런 개념이에요.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상속하게 되면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된다.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다 해도 저작 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아있으므로 통상 저작권자라고 할 때는 저작 재산권자, 그러니까 저작 재산권은 양도 가능한 말 그대로 재산권이죠. 그런데 저작 인격권은 우리가 법학에서 말하는 일신전속권이라고 해. 저작자의 그 어떤 저작자와 실체적 일체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자가 사망하면 저작 인격권은 즉시 소멸하게 되고 또 저작 인격권은 저작 재산권이 양도되더라도 그대로 원 저작자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저작자와 저작 재산권자 이렇게 구별될 수 있다. 저작 인격권은 여기서 말하는 저작권자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공모에 의한 저작물의 당선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신춘문예 이런 거 많이 하죠.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저작물을 작성하여 그 촉탁자의 명의로 이를 공표하는 경우, 초상화를 또 부탁하거나 사진을 찍는 경우 등에 있어서 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저작권의 귀속 여부가 결정되어 저작자와 저작 재산권자가 처음부터
불리길 여지가 있다. 그래서 법인 같은 데서 일정한 연구 과제 같은 걸 발주하고 가령 법무부라든가 또 문화관광체육부 이런 데서 자기들이 일정한 전문가에게 그 공모를 통해서 그 정부 과제 또 일정한 응모 이런 걸 통해서 미술 그 출품 같은 것도 하고 사진 같은 것도 그렇게 하죠. 그럴 때 법인인 공공적 공법인이라고 볼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또 법무부 이런 데서 공모의 주체가 법인 형태를 띠고 거기에 응모한 자는 자연인 저작자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처음부터 계약을 통하여 그 가령 1억 원의 그 정부 프로젝트를 제가 땄다면은 저는 보통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그 연구한 성과물을 법무부에 넘기면 그 성과물에 거기에 이제 저작 자체에 표시는 되죠. 책임 연구자 또 책임 의원 이런 식으로 해서 두세 명이 이렇게 이름을 올라가고 그렇지만 그 본래의 저작권은 처음에 계약에 의해서 저작권은 발주한 과제를 준 법무부가 취득하기로 한다. 이런 계약 조항이 있죠. 그래 처음부터 분리될 수도 얼마든지 있다. 세 번째는 공동저작물에서 얘기했듯이 공동저작자 제도가 있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공동저작물이라고 하고 이 경우 공동저작물에 창작한 저작자들을 공동저작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세 번째 강의에서도 그 저작물을 강의하면서 이 공동저작자 개념도 다 포함해서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공동저작자와 또 그다음에 결합저작자는 다른 거죠. 그래서 결합저작물은 분리는 가능하지만 가령 옴니버스 스토리처럼 한 5편까지는 A라는 작가가 또 6편부터 10편까지는 B라는 작가가 해서 나중에 그걸 한 권의 저작물 책으로 내게 되면 그 앞부분과 뒷부분이 분리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저작물을 저작자별로 저작자 수로 나눌 수 있을 때 분리가 가능할 때 그건 공동 저작자라고 하지 않고 결합 저작물 결합 저작자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디어 제공했다는 점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창작행위에 참여했어야 하며 그러한 창작 당시에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저작물을 작성한다는 공동관계가 애초부터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한 권의 저작권법 책을 쓸 때 거기서 편별로 나눠서 두세 명이 공동저작물을 쓰기로 했을 때 편으로 나누어지긴 하지만 근데 1편만 떼어서는 저작권법이 완성되지 않죠. 앞부분 또 저작권 총는 부분이 있고 또 강는 부분이 있다고 할 때 세 명이 편을 나눠서 쓰긴 했더라도 공동저작으로 A, B, C 이렇게 표시될 때는 1, 2, 3편을 분리해서 그 독립해서 출판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러한 공동저작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거는 공동저작물로 되고 또 편별로 나눠서 출판이 불가능한 경우죠. 그래서 결합저작물을 그 밑에 설명해 보면 창작에 여러 사람이 관여하여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한 경우에도 창작에 관여한 저작자 사이에 공동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각자의 창작 부분이 분리되어 이용 가능한 경우는 이를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일종의 결합 저작물로 본다. 그래 앞에서 우리가 뭐 설명했냐면 신문의 연재소설 같은 경우에 글 쓰는 자와 사파 작가 그림을 그려서 그 연재 소설의 중간에다가 그날 그 연재물의 특징적인 것을 사파로 그려놓죠. 그럴 때 이 사파 작가가 따로 있고 그림을 그리는 작가고 또 글을 쓰는 원문
작가가 분리되겠죠. 그래서 미술 저작자와 또 어문 저작자가 분리되고 이거는 그 결합 저작물로 설명이 되죠. 전형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결합 저작물이라고 했고 또 공동 저작물의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우리 저작권법 15조이랑 공동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역시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그래서 저작권자들이 공동 저작권자들이 출판사와 어떤 출판 계약을 맺을 때 ABC 3명이 있다면 ABC 3명과 거기에 각 출판사랑 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죠. 저작재산권 같은 걸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수인의 그 소유권, 그 공동 소유권에서는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공유는 어떠한 인적 결합 관계가 없이 지분을 통해서 하나의 땅이라든가 건물을 3명이 자기 각자 지분에 상응하는 공동 소유권을 취득할 때 공유, 늘 자기 지분을 다른 자의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있고 분할 매각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합유는 조합체, 즉 공동사업을 목적에서 3명이 ABC 출자를 해가지고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그 ABC가 그 임차한 식당 건물이나 거기에 있는 재산은 합유를 해. 거기엔 각자 지분권이 없고 또 3명 전원이 지분을 처분, 그 합유물을 처분하지 않는 한 처분이 불가능해. 지금 여기서 공동저작물의 공동저작권의 행사가 그거랑 매우 유사해요. 또 총유라는 제도가 있는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교회라든가 사찰, 불교 사찰, 또 그 다음에 동창이 이런 것, 또 어촌계 이런 거를 우리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겉으로 보면 행위도 그렇고 법인과 똑같아. 실체는 법인인데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권리 능력, 즉 등기를 통해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았을 때 그걸 공동소유에선 총유, 거기에서도 지분이 없고 또 양도상속 당연히 안 되겠죠. 제 아버지가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자식이 서울대 동창회의 회원권을 쓰게 받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공동저작권의 저작재산권 행사 같은 걸 보면 공동소유권의 합유랑 매우 유사하다. 저작권법 48조 1항. 그래서 공동저작자의 요 저작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보면 따라서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이용허락이나 양도, 출판권 설정 등은 그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이렇고, 다만 이러한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심의에 반하여 합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렇죠. 결합저작물에서 또 공동저작권의 행사에서도 공동저작물에서 한번 설명이 나왔었죠. 심의에 반한다는 건 그 여러 명이 쓴 책을 또 원고가 완성됐을 때 출판을 통해 그 일정한 저작권료를 출판사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는 절대 내 생애에 출판권을 설정한다는 건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엉터리 또 아니면 때를 쓰면서 끝까지 반대. 그러면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거는 심의 측에 반한다고 해석이 되는 한 그거는 할 수 없는, 그렇게 반대하는 건 효력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심의 측에 반해서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그 출판권 설정하는 걸 반대한다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럴 때는 출판권을 2명이 합의해서 출판계약 맺고 그 사람은 쫓아가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익을 3분의 1씩 나눠가면 돼요. 세 번째 문단 보면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가 전원의 합의를 유함에 비하여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침해됐을 땐 단독으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공유라든가 공동소유권에서도 그러는데
그 공유물, 합유물 같은 게 침해당할 때 이걸 보존행위라는 말을 써. 그 공동 소유물을 보존, 지키기 위해서는 각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 물권적 청구권인 정지, 또 방해, 배제, 방해를 제거하라. 이런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어떤 권리 행사는 굳이 공동소송으로 할 필요가 없이 단독으로 소지기하면 유효하고, 또 그로부터 얻은 경제적 이익 같은 게 판결을 통해 나온다면 그 이익을 분배하면 되는 거예요. 지분별로 분류하면 된다. 분배. 그래서 단독으로 권리구제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법학에서 보존행위 법리라고 해요. 네 번째 문단,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특이하게 없다면 공동저작자가 개별적으로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되는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는 균등 n분의 1로 추정한다죠. 그래서 자기 지분이 많다라든가 또 자기가 책에 절반 이상을 썼다. 그래서 자기 지분은 2분의 1이고 2명, 3명이 공자라면 6분의 1씩 2명, 그래 합쳐서 하나의 일의 정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 불가능하거나 별도로 약정한 게 또 없고 그걸 따질 수가 없다면 균등, 즉 n분의 1로 나눠서 똑같은 지분을 갖는 걸로 추정이니까 반증, 즉 내 지분이 많다는 걸 증명한 자에 의하여 깨질 수 있죠. 법학에서 추정은 일단 깨질 때까지는 그 균분으로 추정되고, 그거를 어느 ABC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지분이 50% 절반 정도 된다고 합의도 돼 있고, 또 자기가 그 정도로 실질적 일을 해서 저작물을 작성했다면은 그때는 추정은 깨지는 거죠. A는 50%를 가져가고 50%를 갖고 25%씩 B와 C가 이익을 배분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자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이것도 이제 공동저작물의 그 보존 보호 기간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A, B, C 3명인데 AB는 벌써 10년 전에 죽었고 C가 올해 2024년 9월에 사망했다면 그 자가 사망한 자, 그러면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70년이야. 그래서 2095년 9월 20 오늘이 8일이죠. 9월 28일 그날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저작물의 사후 70년 적용은 공동저작자 중 맨 마지막에 사망한 자. 그래서 공동저작자 중에 한 명이 100살 넘게 살았다면 그 저작권의 존속 기간은 상당히 길어지죠. 20-30년씩 길 수도 있다. 그래서 공동저작물에선 그 공동저작자의 모두 사망한, 즉 마지막 사망한 자의 그때부터 70년으로 계산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없다. 저작권법 15조랑 이와 같이 더군다나 공동저작권의 인격권, 공동저작 인격권은 더욱이 재산권처럼 불리양도 이런 걸 할 수가 없겠죠. 인격체를 쫓겨낸다는 건 의미가 없고 불가능한 거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역시 저작재산권자 전원 합의에 않고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앞에서도 나왔었죠. 이런 의미가, 그래서 물권법, 그 민법의 물권법의 해석 법리로는 합의의 법리랑 유사해요. 공유는 각자 자기 지분을 마음대로 독립해서 양도할 수 있거든요. 또 자기 지분에 일정한 담보를 할 수 있어.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종중재산이나 또 이런 조합체가 소유하는 재산처럼 합의로 등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지분에 대한 압류, 저당권 설정을 각자 못하죠. 전체
전원 동의하에 할 수 있어요. 저작재산권의 공동저작재산권은 민법상 공동소유에 있어서는 합의의 법리랑 매우 유사하다. 합의적 법리가 공동저작재산권의 행사에 준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단, 따라서 저작재산권 전원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이용허락이나 양도, 출판권 설정 등은 효력이 없다. 즉 무효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심의에 반하여 합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앞에서 다 설명했죠.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양도나 출판권 설정 같은 걸 부정하면 그건 무시당하고 나머지 공동저작권자의 행사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 보시면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가 전원의 합의를 유함에 비하여 공동저작물에 침해당할 때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앞에 나왔죠.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특약이 없다면 공동저작자가 개별적으로 그 저작물에 창작한 이바지한 정도에게 따라 각자 분리해서 배분되는데 각자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을 땐 준등 n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자 중 마지막 사망한 자의 그때부터 70년 다 앞에서 설명한 걸 한 번 더 정리해서 부연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판례 하나 살펴보겠어요. 2016년 대법원 판례.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 그게 다 합쳐서 하나의 저작물이 되면 2인 이상이 공동저작. 그렇지 않고 옴니버스처럼 1편에서부터 5편까지는 A가 6편에서 10편까지는 B 이거는 분리할 수 있죠. 그럴 땐 결합 저작물이 된다고 그랬어. 2인 이상이 공동 창작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 즉 공동저작물이죠. 이들은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그래서 판례도 공동저작자를 이렇게 개념 정의해놨고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 즉 여러 명이 참여해서 실질적 자기들이 공동에 참여하는 그 사실 자체에 의해서 그 공동저작물이 성립하는 거죠.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 즉 저작물은 분리 불가능하니까 전체 하나, 즉 한 권의 저작권법 책을 쓴 것이죠. 만들어내려는 의사, 이렇게 해서 공동 저작 의사를 설명한 판례고요. 또 14년도 판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 우리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행사 방법은 위반하는 것에 그칠 뿐. 그렇죠? 세 명이 쓴 책을 혼자 출판사에다 계약을 맺고 행사하는 거죠.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거는 공동저작물 속성이 분리 불가능하고 그래서 A가 출판 계약을 해서 A가 월권행위 또 B씨가 이의 같은 걸 할 수 있더라도 A가 그렇게 출판권 설정한 것 자체가 B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건 아니다. 이 공동저작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B와 C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게 되죠. 그래서 저작권 행사의 불법 행위와 저작재산권 침해는 별개 문제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판례예요. 그래서 고소를 했어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 다음에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 이제 뒤에서 또 자세히 한번 나오는데 영상 제작자와 우리가 이른바 저작 인적권자죠. 시연자도 그렇고 가수, 배우 뭐 이런 사람들이죠. 특약으로 어떠한 권리를 어떠한 범위 내에서 양도할 것인지 이용할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이에 대해 어떠한 조건을 붙일 것인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정한 규정이다. 이 특례 규정이 뒤에서 배울 저작권법 100조 영상 저작물을 한번 부연 설명해 보면, 영상 저작물 연속적인 영상을 통하여 이른바 활동사진, 옛날에 그런 말도 썼죠.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말한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된, 가령 봉준호가 영화를 만든 제작자죠, 일종의. 그래서 영화 감독이라고 그래. 전체적인 걸 끌어가고 또 마지막에 편집까지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화 제작자는 또 별도의 투자자, 가령 CJ 엔터테인먼트나 요즘에는 은행들도 좋은 작품이 있으면 거기에 지분 참여 같은 걸 하죠. 투자자로. 저작권법 2조 13호고, 연속적인 영상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영상으로 표현되는 사진 저작물과, 사진은 한 컷 한 컷 분리되죠. 다른 거고, 또 연속적인 영상물이 아니야. 하나하나 따로따로 인화해서 꺼낼 수도 있고 작품이 되죠. 또 만화는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하지 아니하고 우리 눈으로 직접 본다는 의미에서 미술 저작물로 분류하죠. 그래 공동 또 실현자의 권리, 여러 명이 같이 요즘에 걸그룹, 또 그다음에 보이그룹, 또 그다음에 여러 명이 공동 출연하는 뮤지컬, 이게 공동 실현자죠. 이 대상이 공동으로 합주, 그런 연주율도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그렇게 결성, 또 트리오 3명이 하는 것도 있고, 또 4명이 하는 쿼트라 이런 것들도 있죠. 또는 연극을 실현하는 경우 실현자의 권리, 인격권 제외하고 재산권을 얘기하고, 공동으로 실현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한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같으면 지휘자가 전체적인 감독 겸 통솔 대표자가 되고, 또 그 중에 지휘자가 거르이 되고 없을 때는 제일 바이올리니스트가 부대표자로서 대표자 지휘를 권한 대행하겠죠. 그래서 대표자 제도를 둘 수 있고, 대개 영화 같은 데는 감독이 대표자가 돼요. 다만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을 행사한다. 저작권법 77조 1항 저작 인적권 조항이죠. 실현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현될 때는 독창자 또는 독주자 동의를 얻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이올린 콘체르토 하면은 바이올린 독주자가 상당 부분을 바이올린 연주를 하죠. 그리고 또 독주가 끝나면 또 같이 또 내지는 오케스트라가 한꺼번에 또 나오는 이걸 우리가 콘체르토라고 그러죠. 바이올린 콘체르토도 있고, 첼로 콘체르토, 또 피아노 콘체르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합주 형태, 그중에 독주 연주자가 있을 때는 그 독주자가 어떤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주자의 동의를 얻어서 대표자나 지휘자가 그 연주회 같은 걸 방송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죠. 뒤에 저작 인적권에서 한 번 더 설명돼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네 번째, 저작자와 저작권자 추정 규정이 있죠. 저작물의 저작자의 실명, 실제작 이름, 본명을 얘기하고, 또 예명, 아호 등의 이명, 다른 이름으로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작가들이 필명, 또 연예인들이 이러한 그 예명을 많이 쓰죠. 표시된 실명자들을 저작자로 추정. 그러니까 그 예명으로 나타나는, 즉 이명의 형태로 나타나는 표시된, 그래서 레코드 자켓 이런 데 보면은 가수 표시가 다 되어 있죠. 이번에 또 조용필이 20집 앨범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11년 만에 앨범을 발표하고, 또 조만간에 이제 대형 운동장에서 콘서트 같은 걸 하겠죠. 그래 거기에 조용필은 실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라우나 예명이죠. 라우나가 최홍식인가 그래요. 최씨요. 그렇죠. 예명이야. 그러면 일단 라우나 이래서 앨범을 발행하면 일단 이 라우나라는 그자가 저작자는 실현자죠. 실현자로 우리는 추정.
그리고 만일에 그 이름은 라우나 됐지만 라우나 모창자인 너우나가 했다. 그러면은 너우나가 실제 그 저작자죠. 그래서 그게 깨지고 이거는 라우나의 모창을 주로 하는 러우나지 실제 라우나가 아니다. 그러면 라우나가 이의도할 거고 그걸 왜 라우나라고 했냐 러우나든지 또 라우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네 실명을 밝혀라. 그럴 땐 추정이 깨지겠죠. 그래서 이명, 예명으로 일단 쓰고 다니는 자는 그 자가 저작자로 추정돼. 본 이름으로 깰 때까지는 저작자 표시 없는 저작물. 그래서 일단 그 앨범에 자켓에 가수 이름이 표시 안 될 수도 있죠. 발행 또는 공연한 자를 적법한 권리자로 또 추정한다는 그런 규정들이 8조에 있다. 그래서 이럴 땐 저작권자의 추정이 되는 거죠. 저작자, 저작권자. 이러한 입법 취지는 저작자 판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의 곤란을 완화,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8조의 추정 규정이 있는 것이다. 제5절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다섯 번째 보겠어요. 괄호 1번의 개요, 정의,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 교육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 그래서 인공지능을 창작자로 아직 인정하지 저작자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업무상 저작물을 활용하자 이런 주장은 있죠. 그런데 여기는 엄연히 계약관계, 위임 또 피용자, 고용계약 같은 게 전제돼서 법인과 자연인과의 그런 그 기초적 법률 관계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에서는 그게 미리 계약 안 하죠. 또 그런 게 성립이 안 되는 경우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자연인인 사람만이 저작자가 되고 인공지능은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로 볼 수 없어. 그리고 아까 연구과제 같은 걸 그 교수들이 연구 논문 또 보고서를 쓰고 발표 그 위에 이제 표시해 주죠. 연구자. 그리고 이제 그 저작권은 그 발주를 줬던 프로젝트 발주자에 한다. 동물의 의원 보면 저작물의 실제 창작자인 자가 저작자가 된다는 원칙의 예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연구비, 과제비, 과제 수주비 같은 걸 타서 자기가 챙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 가해,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 창작에 관하여 그 전체적인 총괄적인 걸 하고 지시 같은 걸 해주죠. 여기서 사용자는 국가일 수도 있고 공법인으로 또 지방자치단체 다 공법인들이죠. 또 일반 회사, 뭐 사법인으로 주식회사 같은 영리 사단법인, 또 학교 재단법인이죠. 비영리 재단법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진 비법인 사단. 그래서 종종 같은 데도 회장이 있고 또 도유사 이런 데도 있죠. 그래서 그런 대표자격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자가 여기서는 권리행사자가 되죠. 업무상 저작자가 되는 거예요. 또 개인, 일반 자연인과 자연인끼리도 얼마든지 어떤 업무상 그 저작권 계약을 맺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저작물, 모든 저작물이 다 업무상 저작물. 그런 기본적 법률 관계를 전제로 저작물이 작성되면 되니까 저작물에 대한 제한은 없다. 뭐 건축 저작물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미술 또 업무 저작물 다 업무상 저작물 대상이 된다. 쾌익, 엄격하고 좁게.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지시. 그래서 우리가 과제 같은 걸 할 때 과제 공고문을 보면 다 거기 제한이 따르죠. 이러이러한 내용과 이러이러한 거에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 되게 거기에 발주 내용이 다 밝혀져 있어. 그 같은 거를 프로젝트를 주는 법무부라든가 문체부 이런 데서 계획을 하죠. 그 다음에 나번 보면 두 번째 요건,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 그래서 종사, 고용, 피용 관계, 또 위임 관계 이런 걸로서 피위임되는 거죠. 또 업무, 그 업무와 관련해서 연구의 결과물일 수도 있고 또 특별히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 작성이죠. 그래서
그래서 동물의 일번 보면 법인 등의 업무의 종사, 고용계약에 국한되지 않고 우임계약일 수도 있고 조합계약, 또 도급계약 이런 여러 가지 민법상 계약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고용관계가 일시, 그래서 어떠한 그 프로젝트, 어느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한 편 제작이 끝나면 또 해체되는 이른바 프로젝트 단위의 그 조직인 거죠. 얼마든지 가능해요. 또 두 번째 동물의 미원 업무상 작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보면 저작물의 작성 자체가 주인 업무, 그래서 회사의 일반적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런 연구 결과 또 연구로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미리 이른바 우리가 이제 비정규직 내지는 우리가 그 비정년틀의 교수 뭐 이런 게 있죠. 그래 그런 관련된 업무를 얘기하는 거고, 다번 세 번째 요건은 법인 등의 명의로 일반 공중의 공표. 그래서 공표할 때는 저작자가 법인이 나타나. 그래 연구 보고서를 보면 위에 연구의 제목 나오고 그 중간쯤에 책임자, 연구자들 표시해 주죠. 제일 밑에 보면 법무부, 또 문화관광체육부 이렇게 해서 법인명이 나타나. 그래서 이 저작물의 전체적인 저작권은 법인. 또 뒤에 판권 보면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법무부에 귀속되어 있음을 밝혀놓죠. 그래서 이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거나 배포할 시에는 처벌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경고 문구를 법인이 표시되죠. 그래서 일반 공중, 일반 대중을 얘기해. 또 퍼블릭, 불특정 다수인뿐만 아니라 특정 다수인을 포함하고, 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특례에서는 공표될 거는 꼭 요건이 아니다. 왜? 컴퓨터 프로그램은 대개 하드디스크에 깔고 그 안에다가 저장을 하면 되지, 그걸 밖에 물론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도 CD라든가 USB에 담아서 얼마든지 자켓 같은 걸 만들어서 공표할 수는 있죠. 그래서 원칙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은 무형의 지적재산권으로서 또 우리가 저작권의 대상으로서 공표 요건이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여기 있는 거죠. 소스 코드는 영업 비밀에 또 해당하므로 공개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네 번째 요건 라번 보면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의 다른 약정, 즉 거기서는 직접 작성자에게 저작권이 귀속한다. 이러면은 예외가 되는 거죠. 그게 다른 약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발주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연구비를 제공하는 자에게 귀속된다는 규정들, 계약 규정이 대부분 있어요. 이 네 가지의 요건을 갖추면 이른바 업무상 저작물이다. 괄호 3번의 효력, 동그라미 1번 법인의 저작자 지위를 취득. 그래서 법인 등의 사용자는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취득하는, 그래서 저작자와 또 그다음에 여기에 작성자가 분리되는 거죠. 이런 식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저작재산권 공표한 때, 아까 법인명의로 공표한다고 그랬죠. 공표한 때로부터 70년, 이거는 자연인이 아니니까 상황으로부터 70년이라는 의미가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공표한 때, 그 책을 발간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하는 걸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다만 창작한 때로부터 50년 이내 공표. 옛날엔 저작재산권이 50년이었죠. 50년 이내 발표하고 또 그걸 연구 프로젝트를 받았는데, 보고서를 받았는데 너무 조잡하거나 또 그래 자기들이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50년간 공표가 안 됐을 땐 창작한 때, 그러니까 공표를 안 했기 때문에 공표한 때부터 70년 계산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표 시부터 70년이라는 게 저작권법 41조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 인격권에 대한 문제, 법인 등의 해산, 소멸 등으로 그 단체가 사실상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는 당연히 저작 인격권, 법인이 갖고 있던 그것도 사람의 사망과 같이 소멸하고 일신저작권이라 인격권만 분리함도 한데,
여기 돋보기에 C라고 되는 건 카피라이트에 저작권 표시할 때 우리가 C하고 동물의 위치죠. 1교시 여기서 마치고 10분간 휴식했다가 2교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할게요.